네, 한때 미국 대형 빅테크주 그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 M7이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끌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M7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시대가 끝날 시점이 온 건지, 그렇다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최근 M7 흐름 파헤쳐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수석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7 관련해서 이제는 약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독점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또 관세 이슈도 나오고 뭐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후에 M7 투자하셨던 국내 대부분의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팔란티어서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M7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뭐 주된 리더들이었는데 미국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이 M7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좀 취약한 기업들은 작년처럼 그런 매그니피센트한 주가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하느냐 둔화하느냐 그 사이 어딘가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M7 기업들도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도주들의 약세가 좀 시장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M7 기업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관세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는 아마존을 필두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좀 주도를 했다면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보다는 이런 셈이라던가 반도체 칩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M7 중에서도 차라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이라던가 아니면은 메타라던가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그래도 관세에는 좀 덜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이 뭐 작년 같은 그런 주가의 흐름은 어렵고 시장이 아무래도 침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지만 만약에 과도하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던가 뭐 실적이 좀 나오는데 관세에 덜 취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감해도 국면에서는 좀 담아가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관세 전까지는 그리고 침체 온다 그러면은 M7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웠었잖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벌써.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세 때문에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관세가 끝나면 다시 안전자산인 것처럼 현금도 많고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커스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유럽이랑 다 여기저기서 지금 반독점으로 계속 또 막 액션을 맡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살 게 없지 않나요? 네. 일단 첫 번째 관세가 끝나면 바로 뭐 M7을 사야 되느냐, 뭐 주도주가 다시 랠리를 하느냐. 당연히 이게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왔기 때문에 정책 시프트가 완전하게 돌아선다면 당연히 기존의 실적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AI 주들은 당연히 금방 오르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데미지는 이미 피해는 발생을 했어요. 4월 5일에 이미 보편 관세가 부과됐고 3월 말에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경기의 피해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완전하게 그 전처럼 돌아가지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피해가 경기 지표에 나타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달라지는 거지 완전히 그 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반독점 이슈가 이제 유럽 쪽 뭐 디지털세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직면한 부분은 이제 메타의 반독점 소송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송이라는 것이 뭐 한순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메타 같은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들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난 뒤에는 소송이라는 건 오래 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훼손 정도로 보고 있어서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반독점 소송 같은 노이즈는 오히려 좀 과매도 국면으로 좀 좋은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뭐 요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유럽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가 돼서 이런 반독점 이슈가 정말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업에 대한 뭐 세금 부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출 규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실적을 다시 리레이팅하는 게 맞지만은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연방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반독점 소송으로만으로는 뭐 펀더멘털이 심각하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바이 기회인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업별로 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 발표되기 전에 3월달에 이미 이제 뭔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지금 한 20억 달러치 아이폰을 수입을 해온 거란 말이죠. 네. 뭐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호 관세는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 90일간 여기에다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유예가 시사가 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는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침묵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애플이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를 더 늘려야 돼요. 미국 내 공장도 늘리고 투자를 더 늘려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했죠. 그럼 양당의 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중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있어서 아마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애플에 대한 실적 리레이팅이 아마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M7 중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중 간의 대화로 인해서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과도하게 많이 빠졌고 그러한 이슈들을 모두 선반영했기 때문에 또 반등의 폭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관세 정책에 민감하고 그에 따른 실적의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애플에 대한 매수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을 저희가 전망할 수도 없고 이런 변동성을 따라가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취약한 종목보다는 그 외의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하락폭도 크고 반등의 폭도 높지만은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실적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지 숫자로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여쭤볼게요. 지금 엔비디아는 뭐 H20, 호퍼 20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수출할 거면 중국에 수출할 거면은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일단 뭐 시간외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정규장 열리게 되면은 또 이게 고스란히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이 엔비디아발 규제가 아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또 중국 항생테크 지수도 많이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전반적인 AI 모멘텀을 많이 줄여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H20 칩을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AI에 굉장히 많이 AI 모델링이나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칩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 AI 전반적인 시장의 위축을 좀 견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가 되는 거고 AI에 대한 그런 그로스에 대한 부분도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항생테크나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게 1분기가 이제 55억 달러 손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분기만 55억이면은 2, 3, 4분기까지 다 하면 1년에 얼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연간의 손실을
좀 1분기에 몰아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주가에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 4분기에 똑같이 55억 달러가 계속 손실이 난다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봤을 때 손실 규모를 좀 1분기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부분은 연간으로 손실 규모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반등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연간의 손실을 일회성으로 1분기에 다 반영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마 하락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마 중국과 미국 간의 대화가 좀 협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상승의 그런 흐름도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애플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이 상호관세에 좀 취약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 게 이게 관세도 아니고 라이센스 피라고 나오는데 네. 뭘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수출을 막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했던 H20 칩 물량을 이제 수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라이센스를 되면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는 너무 거죠. 크기 때문에 수출을 거의 막는다는 느낌이라고 중국에서 생각하시면 비싸게 사면 되잖아요. 중국에서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항공기도 안 사겠다 하는 판국에 그쵸, 보잉도. 네, 미국의 보잉도 안 그런 사는데. 칩을 살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액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럼 중국 기업들의 마진이 크게 훼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금액 자체는 현재 금액대로 팔았을 때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면 누가 내는지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라이센스 피다. 그러면 이걸 보통은 라이센스 피를 저희가 MS 오피스 쓸 때 저희가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는 사람 보고 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엔비디아가 손해가 나지? 근데 갑자기. 보통 이 관세라는 것도 네. 부과를 하면 이걸 도대체 누가 내느냐, 그쵸. 소비자들이 낸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보통은 한 반 정도는 정가를 시키고 네. 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요. 이걸 100% 다 정가시킬 수는 그쵸.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는 거고 손실이 사오는 중국도 맞으니까 네, 중국도 받는 받는 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55억 불이다. 그게 5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걸 반씩 나눈 거가 55억 불인지. 이게 엔비디아 정확하게 혼- 반이라고는 얘기는 안 안 했는데 그 했지만 정도 반 정도 70에서 30% 정도일 수도 있고 대략 55억 정도로 엔비디아 내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지금 테슬라 나온 얘기는 보니까 중국 관세 때문에 사이버캡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 다찌 수장 역할을 하면서 뭔가 반테슬라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고 막 테러도 있었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관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인 네.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크게 그러게요. 올랐다가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면제해주겠다. 네, 네. 특히 부품 네. 그리고 완성차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해주겠다 하면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중심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면 테슬라도 이제 같이 좀 이익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 일부 자동차의 관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미국에서 나온 이유는 지금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일본 협상을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공장을 굉장히 크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공장도 이미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줘라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나 미국 자동차,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오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좀 면제를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에서 납품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기차라던가 이런 쪽에는 조금은 좀 영향이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면제하겠다라는 부분은 멕시코랑 캐나다와 미국 이 국경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품들이 여기서 사오고 여기서 사오고
사오고 뭐 만들고 이런 복잡한 이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일부 면제해주겠다라는 요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수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 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뭐 전기차, 테슬라는 전기차 중심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품이 뭐 복잡하지도 않고요. 캐나다, 멕시코와 그렇게 얽혀 있는 서플라이 체인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에 대한 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나 둔화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줄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보조금까지 이미 이제 취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값싼 자동차를 더 선호하고 좀 값이 올라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 구매하는 그런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투자자 중에 제일 핫한 게 팔란티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AI고 그러면서 또 아이온큐 같이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도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양자 컴퓨터를 약간 지지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세 종목들,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떻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리스크가 어떤 정도가 있을 것 같으신지.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저점 대비 10% 올라왔고요. 거기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수요가 굉장히 있고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던가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또 상호 관세에서도 그렇게 취약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양자 컴퓨팅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중심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은 빅테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뭐 구글 알파벳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빅테크에서는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좀 양자 컴퓨팅 모멘텀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른 애플이나 테슬라 뭐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상승폭도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듀레이션에 따른 차이인데 듀레이션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사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많이 빠졌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듀레이션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관세라는 게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팔란티어라던가 뭐 아이온큐,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런 취약한 애들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 오히려 팔란티어는 오히려 1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침체가 오면 같이 하락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듀레이션을 짧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런 애들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메타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반독점 소송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면서 주가 보니까 이제 나흘 연속 하락한 상황인데 인스타그램 인수가 반독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게 반독점인지.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메타라는 플랫폼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경쟁자로 그걸 보고 걔를 인수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독점이다. 경쟁자를 인수했기 때문에. 참 유저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다른 플랫폼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은 정말 연결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 사진, 뭐 릴스, 뭐 다양한 재미를 그러게요.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소송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독점으로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 전반적으로는 M&A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이 플랫폼 환경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크고 그래서 아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소송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으로는 좀 둔감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했을 때가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M7 기업들 중에서 메타가 그나마 실적적인 모멘텀은 가장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 상호관세의 취약성도 덜하기 때문에 저희는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란티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굉장한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원님 페이스북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쓰시고? 네, 쓰고 있습니다. 아, 둘 다 같이 쓰시는구나. 네. 조금 용도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지금 이미 경쟁자들이 있다. 스냅챗이라든가 아니면 네. 틱톡이라든가 그런 애들을 인수하지 않아 그런 애들까지 그럼 인수하면 모두가 다 독점이냐. 엄연히 다른 이제 특이한 그 캐릭터리스틱을 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어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거기다 오픈 AI도 뭐 그런 SNS 만든다고 네.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떤 걸 만든다고 하는 건가요? 네,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위터 같은 X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오픈 AI가 그걸 만들어서 유저를 확보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챗GPT를 네. 많이 사용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트위터나 X 같은 그렇게 유저를 확보하는 앱 같은 경우는 수익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픈 AI가 이를 어떻게 챗GPT랑 연결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고 유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아마 오픈 AI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커스터머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참 그 뉴욕 증시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마 많이들 물려 예.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20% 약세장에 진입하고 난 뒤에는 보통 연준의 뭐 개입이라던가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의 약간의 좀 톤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서 반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요. 만약에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고 물려 있으면은 좀 많이 하락했을 때 같이 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물타기를 전략이, 해서? 네,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아마 2분기, 3분기 특히 6월, 7월, 9월 정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에서는 4번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아마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가 좀 담아갈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지표를 확인하고 예상보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도 많이 높고 소비도 둔화되는 부분을 보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6, 7월 달에는 연준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래요?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침체 확정이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팔아야 되고 이런 그런 침체 거 확정은 아닙니다. 침체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침체를 보고 있지 않으세요? 침체를 반영한 수준까지의 가격이 좀 하락할 떨어진 수가 상태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직 반영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아직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않았으니까.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